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C입니다. 오늘은 영화 프랑켄슈타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 그 전에 이 프랑켄슈타인을 만든 원작자 메리 셸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 영화 프랑켄슈타인 이야기도 조금 더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메리 셸리는 잉글랜드의 여성 작가입니다. 19세기에 근데 르네상스가 시작됐을 때 과학소설로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어내게 됐는데 이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소설은 SF 과학소설이자 근데 르네상스 시작할 때 그런 소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딕 문학에 속하는 그런 장르의 소설이라고 하겠습니다. 영국은 굉장히 산업이 발달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된 나라이니까 과학과 산업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과학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SF 과학 소설로 영국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게 영국 소설이었구나 하는 세 가지 책을 하나 먼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영국의 대표적인 과학 소설 하면 조지 오웰의 1984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그리고 조지 웰즈의 우주전쟁이 있죠. 그런데 이 멋진 이 책들의 최초적인 SF 소설이 바로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소설이라고 하겠습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이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은 고딕 문학에 속하게 되는데 이 고딕 문학은 이제 공포가 결합된 그런 소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국에 또 고딕 문학으로 유명한 소설이 있죠. 19세기를 대표하는 프랑켄슈타인 하면 공포스럽죠. 뭔가 몬스터가 나오고 그렇게 되니까요.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나는 몬스터들. 드라큘라.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가 바로 영국의 고딕 문학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공포, 19세기의 공포 바로 로버트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있죠. 그래서 이 메리 셸리가 중앙에 있다면 드라큘라, 지킬 박사와 하이든이 이 고딕 문학을 대표를 하고 또 과학 소설의 창조적인 그런 작가로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여성의 그 한편으로 유명해진 그런 작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굉장히 멋진 읽을만한 소설들이 많죠. 특히 영국의 여성 작가 하면 떠오르신 분 있나요? 폭풍 연덕, 제인 에어, 샬롯 브론테, 앤 브론테, 에밀리 브론테 이렇게 브론테 세 자매가 있죠. 그래서 제인 에어, 폭풍 연덕 그리고 또 기억나시는 분이 있나요? 네, 바로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이 있죠. 다 영국 소설입니다. 와, 영국은 정말 바로 영문학의 정말 대단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정말 영국을 사랑하는데 제인 오스틴 그 당시 메리 셸리와 거의 같은 동시대를 사신 분이에요. 제인 오스틴, 앤 브론테, 샬럿 에밀리 브론테 그런 메리 셸리까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리고 나중에 또 유명한 분이 있죠. 여자는 자기만의 방을 가져야 된다고 말을 했던 바로 버지니아 울프가 영국의 소설 작가이자 시인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소설을 읽고 싶다 한다면 저는 추천을
영문학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영문학의 대표적인 주자가 있죠. 윌리엄 셰익스피어죠. 그래서 나 소설 같은 거 한번 읽어보고 싶다. 뭐가 재밌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당연히 셰익스피어의 여러 작품들과 함께 이런 과학소설, SF 소설, 고딕 문학소설, 그리고 여성 여류 작가들의 소설까지 영문학은 파고들수록 재미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아무튼 제가 말하고자 했던 거는 메리 셸리가 그만큼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소설이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요. 이제 영화를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 영화는 넷플릭스에서 지금 상영 중에 있습니다. 세 가지 파트로 나뉘게 되는데 프렐리드 서막이 있고요. 그리고 빅터의 이야기 파트 1 그리고 크리처의 이야기 2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이야기가 나뉘어지고 하는데 이 영화를 다 보신 분들은 생각이 나실 거예요. 뭐가 떠오르시냐? 그거요. 뭐가 떠오르세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동화죠, 동화. 이 영화는 이제 메리 셸리의 원작과는 다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적 구성을 보면 동화를 떠올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일부러 감독이 취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페어리테일 같은 그런 분위기를 잡고 있는 동시에 늑대와 몬스터를 등장시킴으로써 공포 느낌도 같이 가져가는 그래서 굉장히 오묘하게 이 영화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서막이 시작될 때 이제 이 러시아에 굉장히 큰 배가 얼음이 갇혀서 그 부분부터 시작이 되는데 굉장히 그것도 정말 다른 나라의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의 구성 자체가 동화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빅터 정복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몬스터를 크리처를 만들어내는 창조주가 되는데 이분은 트라우마가 있죠. 자기 아버지가 뛰어난 외과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가 난산으로 사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어머니를 상실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편에 과학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정말의 자기의 직업은 외과 의사죠. 외과 의사. 그래서 이 나중에 이 죽음을 정복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트라우마, 상실에 그걸 메꾸고자 새로운 창조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결국 몬스터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크리처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바로 아버지가 되는 거죠. 몬스터한테는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엄마는 어딨냐? 엄마는 바로 이 영화에서 남동생의 약혼녀였던 엘리자베스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를 보면은 처음에 빅터가 몬스터를 만들었을 때 이제 침대에 몬스터가 다가옵니다. 근데 보면은 다 따라하거든요. 헉헉 이렇게 소리 내는 것도 이제 신음소리 같은 것도 이 원래는 빅터가 먼저 놀래가지고 헉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몬스터가 따라하죠. 헉헉 이러면서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몬스터가 아버지를 자기의 창조주를 따라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 눈을 뜨고 본 사람이 빅터인 거죠. 그래서 손동작도 막 따라하고 똑같이 그리고 이 아버지의 이름을 얘기하게 되죠. 빅터라고. 그러면 애들이 이제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 이렇게 먼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빠가 먼저 만들어줬으니까 아빠 이름을 얘기한 거예요. 빅터라고. 그러면 어떤 이름을 그 다음에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엄마 이름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애들이 엄마, 아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말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아빠 이름이 먼저 나오고 아빠가 만들어줬으니까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영화를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왜 다른 게 말 못하냐. 응? 왜 다른 단어 말해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못하잖아요. 그 이유가 엄마, 아빠 해야 되니까요. 아빠만 얘기했잖아요. 엄마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를 만나서 엘리자베스의 이름을 말하고 난 뒤에 성장이 바바바 드는 겁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 감독이 그렇게 의도를 한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애가 성장하는데 애가 태어나서 성장할 때 엄마, 아빠 이름을 말하고 그 다음에 다른 단어를 말하듯이 이 영화에서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이름을 말한 다음에야 다른 말을 그 노인과 함께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몬스터는 정말 순수 그 자체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다 모든 게 처음 겪는 거고. 그래서 이 빅터는 또 꼬일 대로 꼬인 사람이라서 이 몬스터를 만들어 놓고도 유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창조를 하고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부르지르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 다행히 몬스터가 탈출을 하면서 몬스터 이야기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영화에서 제가 말해드렸는데 저번 영상에서 2부가 더 좋았다고 그렇게 말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2부를 보면서 제가 또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너무 짠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몬스터가 굉장히 흉측하지 않죠. 실제로 이 몬스터 역을 맡으신 배우가 굉장히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흉측하게 분장을 했는데도 눈이나 이런 거, 코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몬스터가 잘생겼다. 그래서 좀 더 마음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몬스터가 노인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 몰래 말도 배우고 글도 배우고 책도 읽고 이러면서 지성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지성이 생기면 뭐가 궁금해지죠? 나 자신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의 중심에는 그러니까 존재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근원을 알고 싶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신의 근원을 찾아서 가게 되는데 결국 자기가 시체를 기워서 번개를 맞아서 쓰레기 더미에서 시체 더미에서 만들어진 나는 몬스터예요. 괴물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 정말 너무 슬프지 않나요? 그 장면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저는 없었거든요. 아무튼 저는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몬스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고 창조주 빅터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동반자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빅터는 만들어주지 않죠. 그래서 그러면 너한테 복수를 하겠다 하면서 쫓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엘리자베스도 죽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영화에서 특이할 만한 기억 남은 그런 대사가 있다면 인간만이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엘리자베스의 대사에서 나오죠. 인간만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신의 선물이다 그것이.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선택, 자유의지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신이 내린 그런 선물인 것이죠. 그런데 이 몬스터는 죽음도 선택할 수 없고 삶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괴물이라는 그런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이제 빅터를 완전히 찾아가서 마지막에 이야기하잖아요. 빅터가 나를 용서해달라. 아들아 나를 용서해라. 네가 살아있는 한
스스로 용서하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살아가는 것뿐이다 라면서 눈을 감게 되죠. 그 장면에서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만든 사람이 유한하잖아요. 보통 반대잖아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인간이면 신이 있다면 신은 무한한 존재잖아요. 우리가 유한한 생명을 가져서 죽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는 반대가 되는 거죠. 이 몬스터는 죽지도 못하고 영생을 살아야 되고 이 만든 창조주는 죽는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복돼 있죠. 반대로 돼 있는 설정이 반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아이러니를 느끼게 되고 우리가 그러니까 신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창조주라면 우리가 만들어낸 그 무한한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나중에 AI를 우리 인간이 만들게 된다면 지금도 만들어 있지만 걔들은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그 나중에 우리한테 찾아와서 그 인간한테 찾아와서 왜 나 만들었냐. 나는 왜 감정도 없고 계속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 인간은 과연 그 AI 기계한테 뭐라고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도 굉장히 생각할 만한 그런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빅터가 내 이름을 말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빅터 바로 그 빅터란 말이 아빠라는 말이죠. 아버지, 파더죠, 파더. 그러면 파더는 바로 신이죠. 갓을 우리 하느님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영화에서 그리고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유한한 창조주인 파더리 빅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빅터를 몬스터가 용서를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만들어낸 창조주를 용서를 함으로써 인간이 되는 그런 마지막 부분이 인간이 되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인간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용서가 아닌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되는 그런 조건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몬스터는 인간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몬스터는 아버지를 용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시인이 우리를 인간을 용서했다고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용서한 것처럼 이 영화에서는 반대로 그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반대로 내가 신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이 들까? 그래서 이 영화의 중요 포인트가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진짜 마지막 장면, 엔딩 장면은 꽤 눈물이 나죠. 태양을 바라보면서 처음에 빅터가 말하잖아요. 태양은 생명이다. 이 온기를 느껴라 하면서 처음에 그 아버지가 말했던 그대로 이 아들인 몬스터가 태양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러면서 결국 그 영생을 혼자서 그 견뎌야 되는 그거를 이제 이 엔딩에서 꽤 눈물이 난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이 몬스터가 동반자 없이 오래도록 그렇게 그 몬스터가 있는 곳이 북극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북극이잖아요. 차가운 얼음밖에 없는. 근데 혼자서 그렇게 오래도록 영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너무 슬펐지만 그래도 그 태양을 보면서 인간적인 그런 감정을 느끼는 몬스터가 결국 어쩌면 동화의 해피 에버 애프터 그 이후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라고 끝나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이 영화를 좋았답니다. 그래서 이 기르모 델토로 감독이 정말 영화를 정말 네일드 완전 잘 만들었다. 정말 잘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로드 바이런의 식구가 나오면서 And thus the heart will break, yet brokenly live on. 그리하여 마음은 부서질 것이나 부서진 채로 살아가라. 이렇게 엔딩까지 요연을 주면서 그 알렉산드르 데스프라의 음악이 연주되면서 그렇게 끝나게 되는데 정말 음악도 너무 좋고 연출도 너무 좋고 배우의 연기도 너무 좋고 영상미도 좋고 당연히 줄거리도 완전히 마음에 드는 그런 정말 추천할 만한 넷플릭스 영화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감독이 게르모 델 토로 감독이 또 다른 어떤 멋진 영화로 다시 우리에게 와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게르모 델 토로만의 그 감성을 담은 동화 같은 프랑켄슈타인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요. 다음에 제가 예고했던 대로 책 프랑켄슈타인 이야기와 함께 사탄 탱고 이야기도 곧 이어서 가고요. 제가 최근에 경주에 다녀왔는데 그 경주 이야기도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후기를 올려드릴까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